음주욕.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발버둥. 밤으로의 긴 여로. 유진온일. 술. 보잘것없는 사람도 위대해지도록 만드는 묘약들 가운데 이보다 더 멋진 것이 또 있을까?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동물이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타인의 칭송, 칭찬, 사랑, 그리고 관심이지. 멸시, 비하, 미움, 무관심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학벌을 높이 쌓으려고 공들이고 가혹한 다이어트로 몸매를 관리하고 회사나 조직에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려고 애쓴다. 그래야 주변에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끓을 테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위대해지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마법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위대해지는 것이 이제 언간생심이 되는 순간 비참한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것,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혹은 영화배우로 레드카펫을 밟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누구나 한 번은 남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퇴락하여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쓸쓸하게 술잔을 들게 되는 것이다. 첫 잔은 현재의 남노한 모습을 반영이라도 하듯 쓰지만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술은 어느 사이엔가 우리에게 위대했던 과거와 그 시절의 희열을 선사한다. 이렇게 술은 우리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던 과거로 데리고 가는 최고의 묘약이다. 여기 아버지와 두 아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마저 묘약에 취해 살고 있는 한 가족들의 슬픈 이야기가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진 오닐의 희곡 밤으로의 긴 여로는 이렇게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다. 내가 오셀로 역을 하던 첫날 그분이 극장 지배인한테 뭘 했는 줄 아니? 저 젊은 친구는 나보다 오셀로 역을 더 잘하는군. 당대에, 아니 브로의 명배우 부스가 말이야. 그건 사실이었지. 그때 내 나이 겨우 27이었어.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내 배우 인생의 정점이었지. 원하는 곳에 서 있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인생의 정점 얘기를 하셨으니 제 인생의 정점들도 얘기해 볼까요? 다 바다와 관련된 거예요. 우선 하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는 스칸디나비아 범선을 탔을 때였어요. 무역풍이 불고 보름달이 떴었죠. 그 배는 14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전 뱃머리 사장에 누워 고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아래로는 물거품이 일고 위로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돛들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전 그 아름다움과 노래하는 듯한 리듬에 취해 한동안 몰아지경에 빠졌죠. 인생을 다 잊은 거예요. 해방을 맞은 거죠. 늦은 밤 여름 별장에는 무엇인가 불행의 여신이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 거실 테이블에서 아버지 티론과 그의 둘째 아들 에드먼드는 현재 가족의 삶과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며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다. 어머니 메리는 과거 상고 후유증으로 돌팔이 의사에게 모르핀을 맞았다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 단순히 독감인 줄 알았던 에드먼드의 증상은 폐병으로 밝혀진 상태다. 여기에 지금 외출 중인 첫째 아들 제이미도 빼놓을 수 없다. 제이미는 나머지 가족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술주정뱅이였으니까 말이다. 아마
아버지와 동생이 술잔을 기울이는 바로 이 순간 제이미도 어느 주점에서 술에 취해 뒹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가족이 모여있는 여름 별장은 말 그대로 우울하고 꿀꿀한 잿빛 아우라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잿빛을 탈출하려면 과거 화려했던 그 시절, 에드먼드의 말대로 인생의 정점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니 술을 마실 수밖에. 바로 여기서 스피노자가 말한 음주욕이라는 욕망 혹은 감정이 발생한다. 음주욕은 술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사랑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음주욕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지나친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을 음주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너무 지나치게 술을 찾을 때 우리는 음주욕에 빠진 것이다. 무엇이 술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사랑, 즉 음주욕을 낳는 것일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무기력과 패배의식 때문이다. 불운하고 비참해서 직시하기조차 힘든 현재를 깨끗이 잊고 싶은 정도만큼 우리는 과거 인생의 정점이었던 시절을 꿈꾸게 된다. 아니, 과거의 황금기를 꿈꾸어야만 현재의 잿빛에서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술이라는 묘약으로 순간적으로나마 한때 정점을 향유하던 과거에 나가 불쑥 나타나 현재의 남노한 나를 추방할 수 있다. 처음에 완강히 물러나지 않으려 버티던 현재의 나는 어느 순간 한 잔 두 잔 들어오는 술의 힘 앞에서 맥을 쓰지 못하고 점점 무기력해질 것이다. 때늦게 형 제이미가 합류해서 현재의 무기력과 과거의 절정 사이를 오가는 술판에 합류하고 있는데 어머니 메리마저 모르핀에 중독된 상태로 다시 등장하여 자기 인생의 정점을 몽환적으로 읊조린다. 술과 모르핀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술이나 모르핀은 모두 남노한 현재를 벗어나 화려했던 과거의 정점으로 인도하는 묘약이니 말이다. 엘리자베스 원장수녀님과 면담을 했어. 참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야. 난 그분께 수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졸업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처럼 파티에도 가고 춤도 추고 즐기면서 살다가 1, 2년 뒤에도 그 마음 그대로라면 그때 다시 와서 얘기해보자고 하셨지. 그게 졸업하던 해 겨울의 일이었어. 그리고 봄에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 기억나. 난 제임스 티론과 사랑에 빠졌고 얼마 동안은 꿈같이 행복했거든. 티론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메리는 지금 원장 수녀를 원망하고 있다. 그녀 때문에 그는 젊은 시절을 즐기다가 지금의 남편 티론을 만나게 된다. 티론과 사랑에 빠지지만 않았다면 메리는 임신을 할 일도 없었고 산통 때문에 모르핀을 잘못 맞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메리는 수녀원에 있었던, 그래서 세속적인 쾌락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을 전성기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 모르핀에 취할수록 메리가 자꾸만 수녀원 시절로 돌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현재의 절망이 깊을수록 이렇게 내 가족은 술과 모르핀의 힘으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가련한 일이지만 그들의 몸부림은 덧없는 꿈에 불과할 뿐이다. 꿈이란 무엇인가? 깊은 밤중에 과거 낮에 벌어졌던 일을 회복하려는 몽상 아닌가? 그렇지만 현실은 깊고 쓸쓸한 밤, 그리고 영원히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암흑일 뿐이다. 꿈을 통해 칙칙한 밤을 잊으려고 하는 만큼 그들에게는 과거의 나뿐 아니라
내일의 낮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현재의 밤을 제대로 응시할 용기가 이미 이 네 사람에게서 떠나버렸으니 말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가족은 마침내 밤으로의 긴 여로에 합류하게 된다. 꿈이 꿈을 증폭시키고 밤이 밤을 더 키우는 꼴이라고나 할까? 그렇지만 이들 가족에게 더 이상 환한 낮은 오지 않고 밤만 깊어질 것 같다는 느낌. 이건 나만의 생각일까?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음울한 가족 이야기가 유진 오닐 본인의 내밀한 가족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라는 이성복 시인의 말이 옳다면 유진 오닐의 작품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절절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작가 소개. 유진 오닐. 유진 오닐은 스웨덴 극작가 스트린드베리에 매료되어 희곡을 쓰기로 결심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했다. 미국 리얼리즘 연극을 확립한 작가로 성공하여 플리처상을 4번이나 탔고 1936년에 미국 극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평생 술에서 헤어나지 못해 말년에는 수전증으로 고생했다. 밤으로의 긴 여로는 작가가 사후 25년 동안 발표하지 말라고 한 작품이다. 작가는 아내에게 내 묵은 슬픔을 눈물로 피로 쓴 작품이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아픈 가족사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자전적인 이야기다. 셰익스피어 배우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흥행배우로 주저앉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돈이 있어도 가족에게는 병적으로 인색하게 구는 아버지, 싸구려 호텔방에서 돌팔이 의자에게 맞은 진통제 때문에 모르핀 중독이 된 어머니,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은 형, 그리고 뱃사람으로 방황하다 폐병에 걸렸던 작가 자신. 이 모든 것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에드먼드는 보들레르의 산문시 취하라를 신랄하고 풍자적으로 멋지게 낭송한다. 늘 취해 있어라. 다른 건 상관없다. 그것만이 문제다. 그대의 어깨를 눌러 땅바닥에 지리기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쉼 없이 취하라. 무엇에 취하냐고? 술에든 시에든 미덕에든 그대 마음대로 그저 취해 있어라. 그러다 이따금 궁전의 계단에서나 도랑과 풀밭에서나 그대 방의 적막한 고독 속에서 깨어나 취기가 반쯤 혹은 싹 가셨거든. 바람에게나 물결에게나 별에게나 새에게나 시계에게나 그 무엇이든 날아가거나 탄식하거나 흔들리거나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에게 물어보라. 지금 무엇을 할 시간인지. 그러면 바람은, 물결은, 별은, 새는, 시계는 대답하리라. 취할 시간이다. 취하라. 시간에 고통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쉼없이 취하라. 술에든 시에든 미덕에든 그대 원하는 것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동창회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수록 과거의 영광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때 반장이었고 한때 공부도 잘해서 남들의 부러움과 아울러
선생님의 칭찬 속에 살았던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 것이다. 그렇지만 동창회는 항상 모종의 갈등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과거의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어느 사이엔가 검사 부인이나 의사 부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대학 교수나 방송인이 되어 명성을 날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잘 나가는 친구는 과거 자신보다 잘 나갔던 친구들 앞에서 뻐기기 위해 동창회에 나온 것이다. 당연히 동창회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몰랐겠지만 과거 영광스러운 권좌에 앉아있던 사람과 과거에는 불운한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사이에서 동창회를 지배하는 헤게모니 싸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여왕과 현재의 여왕 중 누가 동창회 모임에서 큰 소리를 낼 것인가? 이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과거의 여왕이 되취할 테니까 말이다.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그녀는 독한 소주라도 마시고 또 마실 것이다. 현재를 깨끗이 잊을 정도로 마시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과거의 여왕은 다시 화려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취기를 빌려 과거로 돌아가는 데 성공한 그녀는 현재의 여왕이 과거에는 자기 시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계속 좌중에게 주지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부분 친구들은 과거의 여왕이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그녀의 술주정만 탓할 테니 말이다. 이어서 그들은 과거의 여왕을 버리고 단호히 현재의 여왕 편을 들 것이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부침에 대한 슬픈 보고서. 그래서 술을 마시게 만드는 묘한 공간으로 동창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